안녕하세요. 구초있습니다. 오늘은 정책론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토지 여러가지, 첫 번째,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 즉 토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지구제가 나오는데요.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어떤 제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발권 양도제라고 듣습니다. TD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학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도 뉴욕에서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역사적인 유물이나 환경보호 보존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토지의 어떤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류하여 개발권을 개인 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개발 제한으로 통해서 규제되는 보존지역에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손실분을 보존시켜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권을 주고 그 개발권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개발권 양도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토지은행제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정책론의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그리고서 비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토지 수요가 증가를 하면 그때 대응해서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토지은행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업무를 부여받아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에 지자체나 다른 말로 바꿔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의 적성평가제도라는 개념인데요.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는데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유무형의 어떤 개발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개발 행위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그러고 그런 개발이익을 이익에 따른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걸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그러는데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적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적인 방법으로서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를 통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비과세적 방법으로서는 개발 부담금 제도와 공영개발 또는 토지 비축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같은 비과세적 방법을 통해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도 하는데 이때 개발 부담금 제도가 굉장히 시험 문제 빈출부도가 높으니까 이걸 좀 더 주의 있게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토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키포인트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 공환세 같은 한 4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규제 정책과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요?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의 적정 임대료보다는 낮게
낮게 해야지만 되겠죠. 이걸 문제에서는 높게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낮게랍니다. 낮게 규제하는 어떤 최고 가격제를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 이렇게 일컬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서는 임대료가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됨으로써 임차인들이 초과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발생하지 않겠죠. 공급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발생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서는 임차인의 부담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일정 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장기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보다 임대료가 낮게 규제하게 되면 공급업자들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는 감소하게 됩니다. 공급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하게 되고요. 시장에서는 이중가격과 암시장이 또한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주택은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질적인 수준에서도 하락이 되고요. 물량 작태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주거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임대료 규제의 목적이 장기적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폐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기와 단기 효과로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문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요. 임대료 규제 정책과 틀리게 임대료 보조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도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 효과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향상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임대료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자 즉 임차인은 임대료를 상승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효과는 임대인의 초과이익으로 돌아가고요. 보조금 지급의 단기적인 효과는 임차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초과이익이 돌아간다는 거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장기 효과는 임대주택도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하락이 되고 그러한 어떤 보조급의 혜택은 임대료 하락을 통한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거, 이 개념도 단기와 장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은 부동산 조세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 조세의 전가와 부담이라는 겁니다. 조세가 부담되면 각 경제 주체들은 조세 부담을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전시키고자 하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 현상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조세 부담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가격 탄력성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은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조세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 임대인의 가격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라면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라면 앞에 배웠죠?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많이 부담하니까 임대주의 재산수는 임대인이 보다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완전히 탄력적이면 그 조세 부담은 오롯이 전부 다 임대인이 전부 다 부담하게 하게 되고요. 반대로 주택의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덜 부담하고요. 비탄력적인 사람이 전부 다 부담하게
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되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그랬으니까 공급을 하는 자가 전부 공급자에게 귀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법에서도 초기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지방세는 취득세라는 걸 내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지방세는 재산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로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을 통해서 보유 단계의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양도 단계에서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징수를 하게 되고요. 또한 취득 단계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것은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 개념도 같이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회 기출문제고요.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산업, 토지수용, 이거는 직접인 거죠. 금융지원, 보조급 지급은 얘는 지금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 여기 틀렸죠? 환수니까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고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3번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랬습니다. 얘는 3번은 정확하게 의미를 맞는 말이 되겠고요. 4번 토지 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얘는 내용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에 나오는 환지 제도에서 2차 시험에 공법에 나오는 환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 적성 평가제는 5번에 바로 나왔네요. 토지 거래 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그랬는데요. 이 문제가 일컫는 것은 바로 토지 적성 평가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28회 기출문제고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을 초과한다. 이게 틀렸네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을 오히려 줄이려고 그러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조 정책은 증가한다 그랬죠.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만 되죠. 높으면 안 되죠. 저소득층의 주거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번은 맞는 말이고요.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얘는 5번은 맞는 얘기고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요. 2번 토지 비축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그랬네요.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적이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법령상 개발 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번 지문은 우리가 보지를 않았는데 이 문제를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은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그랬는데 PIR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IR은 주택 가격을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5억이라고 그랬을 때 연소득이 5천만 원 그러면 PIR은 10입니다. 10배고요. 연봉이 5천이 아니라 1억이라고 했을 때 이때 프라이스는 5억이니까 5억을 1억으로 나누면 이때 PIR 지수는 5입니다. 따라서 그 값이 작을수록 주택 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4번은 틀렸고요. 5번은 부동산 실명제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했는데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고요.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요. 답은 3번 이렇게 마킹 하셔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약간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개발부담금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개발부담금제가 좀 더 빨리 재건축 부담금보다 더 먼저 도입되었다는 것을 항식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 그러면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60년대, 70년대, 보통 아파트 같은 70년대 이렇게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최근에 재건축을 하기 통해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거는 최근의 개념이고 개발 부담금 개념은 좀 더 먼저 도입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개발 부담금제는 1989년도에 이때 제정이 됐고요. 재건축 부담금제는 2006년도에 법령화됐다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건데 얘도 33회 기출문제입니다. 얘는 학습만 제대로 돼 있으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1번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맞죠? 두 개는 국세에 속하죠. 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얘도 맞고요. 2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쉽게 답을 마킹할 수 있는데요. 2차만 공부했던 분들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조금 처음 들어보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취득하고 등록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 이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입니다. 기억 니은이 맞고요.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되어 있는 거 찾아보면 니은밖에 없네요. 2번 이렇게 마킹하고 디글하고 리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 부과된다 그랬는데요. 상속세는 취득 단계, 재산세는 보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고요. 리을은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리을은 틀렸고요. 답은 1번, 기억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마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정책론은 굉장히 범위가 저희가 학습원금 이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신문이나 지상, 인터넷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주의 깊게 한번 기울이셔가지고 시사성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관심 있게 이해하면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론을 학습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